5천만 명 사망에 대해서 내성 전쟁에 무하마드 자만 지금 1928년 9월 5년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될 매사추세츠주 부지사 켈빈 클리지는 절박한 포고문을 서명했다. 이 포고문은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미 공중보건위원장 적십자 부장 공중보건 분야의 수뇌부가 작성한 것으로 매일 100명에 가까운 보스턴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던 스페인 독감 참사를 다루었다. 매사추세츠주의 주요 의료진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인 미국을 도우러 유럽에 가 있던 터라 그 문서의 내용은 의료 교육을 받은 신체 건강한 주민 모두에게 유행병과의 싸움을 힘을 보태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3,500명에 달하는 보스턴 시민이 사망했다. 3,500명.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5천만 명 중에서 일부에 불과했는데 그 독감은 1년 가까이 계속 돌면서 결국 5억 명을 감염시켰다. 인도에서는 약 1,800만 명이 사망했다. 1,800만 명. 한 목격자는 신성한 겐지스 강이 시체로 불어났다고 적었다. 이란의 마슈하드라는 아주 오래된 도시는 인구의 5분의 1을 잃었다. 태평양의 사모아 제도에서는 사망률이 25%에 육박했다. 세상은 스페인 독감을 살인마로 기억하지만 사망자 대부분은 사실 그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죽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여행 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죽었다. 독감 바이러스는 면역기를 약화하여 폐렴균에게 체내에 침입해 증식할 기회를 제공했다. 폐렴균을 죽일 항생제가 없었으므로 폐렴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폐렴 증상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적어도 몇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폐렴에 흥미를 보였고 마이모니데스는 폐렴 증상에 관해서 탁월하게 설명했다. 마이모니데스는 12세기의 유대교 율법학자이자 고명한 철학자이며 명민한 의사로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마이모니데스 가족을 비롯한 지중해 연안의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세력 다툼의 격동에 휘말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재능은 더욱 놀라웠다. 과학이나 여타 분야의 발전이 엉뚱한 야심가들의 변덕에 좌우되는 상황은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박해를 피해서 타국으로 망명하여 살아남는 마이모니데스는 폐렴의 인체를 공격하는 양상에 대해 지금 봐도 매우 정확한 설명을 적어두었다. 폐렴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본 증상은 다음과 같다. 급격한 발열, 옆구리가 쑤시는 늑막성 흉통, 짧고 빠른 호흡, 잦은 맥박, 대체로 객담을 동원하는 잦은 기침. 마이모니데스의 폐렴 논문은 한동안 의료 전문가들의 기준이 되었고 19세기가 되어서야 현미경을 비롯한 근대 도구가 되었다. 1665년 1월 런던 왕립학회에서 펴낸 한 권 책이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불과 5년 전에 찰스 2세가 공민하면서 창립된 그 학회는 첫 번째 출판물로 대중과학서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 책의 제목은 마이크로그라피아였다. 다음 부제목은 더욱 흥미로웠다. 확대경으로 미소 생물들을 관찰하고 탐구하여 생리학적으로 기술하다. 저자는 30살의 성마르고 명석한 박식가 로버트 훅이었고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각종 식물과 곤충을 생생히 묘사한 사파를 수록했다는 점이었다. 그 책에서 훅은 자연을 유례없는 방식으로 관찰할 때 사용한 기구들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현미경이 가장 참신했다. 훅은 자신이 본 기본 미시 구조를 지칭하려고 세포란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다. 그 책은 곧 유럽 전역에 유통되어서 과학자와 자연 애호가는 물론 도섬의 상인들의 손에도 들어갔다. 1671년에 네덜란드 델프트의 번화한 직물 시장에서 안톤판 레이우엔 훅이란 젊은 상인은 훅의 사파를 보고 홀딱 반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그는 나름대로 현미경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는
훅의 현미경보다 훨씬 단순한 기구가 될 터였다. 레이우헨 훅은 훅처럼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최고급 베네치아 유리를 가는 실로 만든 다음에 그 실을 재가열해서 지름 2.5mm의 작은 유리 구를 만들었다. 기막힌 기술이었다. 그는 그런 렌즈를 수백 개나 만들었으나 세부 기술을 비밀에 붙였고 그 기술은 오늘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중요한 점은 레이우헨 훅 현미경이 훅의 것보다 고성능 고해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훅은 왕립학회 회원이자 옥스퍼드 출신이었으나 레이우헨 훅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도 레이우헨 훅은 계속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실험해 보았다. 그는 자기 피부의 두께도 알아보고 소효도 연구하고 빵공방이도 관찰했으며 머리니와 벌 표면의 구기도 살펴보았다. 그러던 중에 1676년에 레이우헨 훅은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다. 레이우헨 훅의 책장에는 후추를 탄 물이 담긴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은 거기 3주간 놓여 있던 터라 탁하게 변한 상태였다. 레이우헨 훅은 병에서 물을 몇 방울 빼내어서 현미경 아래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물방울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가 발견한 대상은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이었고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물 한 방울 속에 수많은 생물이 들어있었는데 8천 내지 1만 마리는 좋게 되는 듯했다. 현미경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생물들은 맨눈에 보이는 머리알만큼이나 흔했다. 레이우헨 훅은 그 이런 생물들은 아주 작은 동물이라는 뜻에서 극미동물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왕립학회는 훅을 비롯한 회원들과 서로 서신을 주고받았다. 왕립학회는 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훅은 그런 극미동물을 자신의 혀와 치아 등 오만 곳에서 발견하고 있었다. 왕립학회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왕립학회에는 교회 장로 등 존경받는 사람을 몇 명 보내 훅의 주장을 검증하게 했다. 훅은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그들에게 극미 동물을 보여주었다. 바글바글거리는 미생물을 봤다는 거죠. 훅이 본 단세포 생물 중에는 세균도 있었다. 그는 자기 논문에서 이름도 안 붙인 그 생물들이 근대 과학 의학계를 뒤집어 놓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당시 수많은 과학자들은 현미경의 원리와 잠재력에 금세 매료되었고 유럽 곳곳의 명문 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용했다. 식물학자와 동물학자들의 맨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무척 흥미로워했다. 살아있는 조직과 내부 구조를 보는 새로운 기법과 외과 의사, 병리학자들 사이에 곧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생물이 보였다는 거죠. 앨런 클랩스는 당시 유별난 과학자로 불안정하고 매우 예민하며 종종 전투적이었다. 이런 의과대 1875년 체코프라하에서 일하던 중에 클랩스는 폐렴으로 죽은 환자들의 폐와 기도에서 세균을 보았다고 했다. 이렇게 봤고요. 미국군 준장 조지 스턴버그와 파리 루이 파스테르는 1881년에 거의 똑같은 실험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1881년에 황열병을 한 차례 앓은 후에 스턴버그는 모기 매개 전염병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다. 뉴올리언스 말라리아 연구를 하던 중에 그는 자기 침을 토끼 체내에 주입하는 실험을 몇 차례 실시했다. 토끼들은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2, 3일 만에 죽었다. 스턴버그는 물, 포도주, 다른 동료들의 침을 이용해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토끼는 폐렴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폐렴 증상으로 죽은 토끼를 부검하던 스턴버그는 토끼 혈액 속에서 세균을 발견했다. 그 발견은 공교로운 일이었다. 스턴버그는 입속에 폐렴군이 있었는데도 폐렴에 걸리지 않는 몇 안 되는 행운아 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파스테르도 같은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감염원이 실험자의 침이 아니라 얼마 전에 광견병으로 죽은 아이의 침이라는 점만 달렸다. 파스테르는 토끼의 혈액 속에 같은 종류의 세균, 즉 끝이 뾰족하고 긴 타원형 세균을 발견했다. 파스테르는 연구 결과를 스텐버그보다도 빨리 발표했다. 그는 세균을 미크로브 세프티세미크 드 살리브라 불렀고
파스테르가 이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스턴버그는 명명법의 총리에 따라서 해당 세균을 마이크로코커스 파스테리라 일컬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발견한 세균이 폐렴 증상이 원인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일이 다른 두 과학자의 몫이 되었는데 그들은 둘 다 독일 사람이었다. 카를 프리들랜더는 젊을 때의 폐렴 연구에 심취했다. 파스테르나 스턴버그는 현미경으로 실험 대상의 시력을 보았지만 프리들랜더는 현미경으로 폐절편을 관찰했다. 그리고 독특한 세균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 세균은 막으로 둘러싸인 캡슐 같았다. 프린들랜드는 바로 이 세균이 폐렴의 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은 대담했고 즉시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프리들랜드의 연구 결과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프리들랜드가 현막 세균으로 감염시킨 토끼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에 쥐들은 몹시 예민해서 바로바로 병에 걸렸다. 기인이 비교는 딱 중간으로 프리들랜드가 감염시킨 11마리 중에서 6마리만 폐렴으로 죽었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결과 때문에 프리들랜드의 주장은 믿기 어려웠다.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기록 요양소에서 일하던 또 다른 의사 알베르트 프랭겔도 폐렴에 흥미가 있었다. 동물 실험을 몇 차례 수행한 그는 프리들랜드와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프랭겔은 폐렴으로 사망한 30세 남성의 폐에서 세균을 분리한 뒤에 그 세균으로 토끼를 감염시키는데 토끼는 모두 죽었다. 그러나 기니피그 실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또 다른 결과는 더 난해했다.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어본 프랭켈은 프리들랜드가 보고한 세균과 생김새가 다른 세균을 관찰했다. 세균의 폐렴을 일으킨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지만 프리들랜드와 프랭겔이 각각 발견한 두 세균 중에서 어느 쪽이 폐렴의 진짜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프랭겔은 프리들랜드에게 점점 더 공격적이며 적대적으로 변해 그를 여러 차례 인신공격했다. 악감정이 계속되다 보니 프리들랜드는 당대의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 프랭겔은 논문 곳곳에서 나에게 끝까지 인신공격과 강요를 했는데 그런 짓은 그만히 했으면 한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프랭켈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두 실험 결과 모순을 해결하는 일은 또 다른 과학자의 몫이 된다. 그는 마침 프리들랜드 문화의 대학원생으로 한스 크리스티안 그람이었다. 코펜하겐 출신의 의사인 그람은 덴마크 말시가 섞인 독일어로 말했고 지도 교수의 신뢰를 얻었다. 프리들랜드는 그람을 존경하는 친구이자 동료라고 불렀다. 프랭겔과 프리들랜드 중에서 누가 폐렴의 원인균을 식별했는지 판정하는 일은 그람의 몫이 될 터였다. 실험실에서 그람은 날마다 현미경 관찰용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러려면 다양한 염색법을 사용해서 조직 일부가 눈에 잘 띄게 해야 했다.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람은 전통적인 염색법을 쓰면 조직의 여러 부분이 같은 색으로 물들어서 각각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에 신경이 쓰였다. 그런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세균의 유무조차 판단하기 힘들었다. 그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개선해 보기로 했다. 그는 로베르트 코흐와 파울 에를리히의 논문을 읽어본 터였다. 코흐는 세균학 분야의 선도자였고 에를리히는 코흐 연구소에서 왕성히 일하는 과학자였다. 그람은 착색제 및 샘플 염색법 개발에 앞장서온 여타 독일 연구소의 논문으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은 후에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했다. 그람은 우선 에를리히가 개발한 조직 염색법을 써보았다. 초기 결과는 실패했다. 그람이 프린들랜드 실험실에서 진행 중인 폐렴 연구에는 에를리히 방법, 아넬린, 겐티아나, 바이올렛이란 특정 착색제로 조직을 염색하는 방법인데 통하지 않았다. 순전한 우연과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람은 조직 샘플을 에를리히의 착색제에 3분간 담근 다음 아이오딘과 칼륨과 정류수를 1대 2대 3 비율로 300 비율로 혼합한 액체에 또 3분간 담겼다. 그러자 샘플 전체가 염색되었다. 1대 2대 300이구나. 그람은 이어서 샘플을 무수 알코올에 30초간 담갔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세균 이외의 부분은 착색제가 씻겨나갔다. 세균은 이제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어서 현미경으로 식별하기 쉬웠다. 그런데
조직에서 무색인 부분을 염색해서 차이를 더 부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으리라. 놀랍게도 비스마르크 브라운이라는 착색실을 썼더니 세균을 제외한 전체 조직이 염색되었다. 프레들랜드는 감탄했다. 그는 저서 임상병리 검사에서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에서 그라머 염색법을 언급하며 세균 세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다. 주변은 모든 무색이나 세균 세포들만 짙은 파란색으로 염색되어서 박현의 거의 모든 개체가 즉시 관찰 전단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연구 결과를 잘 알았고 운과 인내심도 웬만큼 있었던 덕분에 에를리의 염색법을 상당히 개선하면서 조직 샘플 속의 세균을 분명히 보여줄 방법을 찾아냈다. 이는 그람이 프랭켈과 프리들랜드의 논쟁을 해결하리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람은 표현 중 환자의 조직 샘플에 자신의 염색법을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프리들랜드와 프랭켈이 실제로 샘플에서 두 가지 세균을 보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프랭켈이 본 세균은 그람이 개발한 착색제가 스며들었을 때 보라색에 가까운 짙은 파란색을 보였지만 프리들랜드가 본 세균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람이 착색제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두 과학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필름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세균을 보았다. 어떻게 보면 프리들랜드와 프랭켈 둘 다 옳았지만 비교적 흔한 종류의 폐렴은 프랭켈이 식별한 세균에 기인했다. 한참 후에 두 세균 중 하나는 에드윈 클랩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클랩시엘라 뉴모니아라는 이름이 붙었고 나머지 하나에는 스크레토코커스 뉴모니아라는 이름이 붙었다. 폐렴 감기는 2016년 9월 네바다주에서 사망한 여성을 감염시켰던 바로 그 병원체이다. 19세기 말에 그람 염색법은 모든 세균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다. 짙은 파란색으로 물드는 세균은 한 범주로 분류되었고 그러지 않은 세균은 다른 범주에 들어갔다. 그람은 그 업적으로 분류의 명성을 얻었다. 짙은 파란색을 유지하는 세균은 그람 양성균이라고 불리고 그렇지 않은 세균은 그람 음성균이라고 불린다. 수십 년간 적절한 폐렴 치료법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에 수백만 명이 더 죽을 터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인 20세기의 과학자들이 특정 세균은 짙은 파란색을 유지하고 나머지 세균은 그렇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아냈다. 하지만 그런 염색법이 나오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균 분류법이 발견되었고 그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쓰인다. 패스트, 정디푸스, 콜레라 같은 병은 그런 음성균이 일으킨다. 가장 흔한 종류 폐렴, 폐혈성 인두염, 탄저병은 모두 짙은 파란색을 유지하는 세균, 즉 그람 양성균이 일으킨다. 오늘 항생물질이나 항생물질 내성균을 논할 때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던진다. 그럼 양성인가 그럼 음성인가? 이는 코페나겐 출신의 겸손한 과학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다.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가 감염증 유발 세균을 식별, 발견, 분리하고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준이 점점 높아졌는데 때로는 서로 경쟁했고 때로는 서로 협력했다. 때로는 전쟁터의 부상자나 기력병동의 중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목적이었고 때로는 다음에 대박날 약을 발견하는 일이 임무였다. 등등등. 그렇게 되었네요. 그런 음성과 그런 양성에 대해서